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강원도 접경 지역에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저희 군용 지프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한 자루의 화살처럼 질주하며 앞서 미친 듯이 도망치는 괴물 같은 밀수 트럭의 꽁무니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영웅과 무덤의 경계선이 잔인한 핸들링 한 번에 갈리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저와 동갑내기였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전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게는 목숨 하나와 아름답지만 가시돋친 그의 누나를 남긴 채 말이죠. 악랄한 조직의 보스와 위선자들 모두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여자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난 한 군인의 진정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진실의 끝을 향해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우리는 그 운명의 밤, 차가운 접경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요. 강준아, 꽉 잡아. 저놈들, 월북하려는 거야. 엔진의 굉음과 앞 유리를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를 뚫고 민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중마고우이자 가장 손발이 잘 맞던 전우. 민호는 이를 악물고 군용 지프의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 채 20m도 안 되는 거리에 번호판도 없이 방수포로 꽁꽁 싸맨 대형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트럭이 바로 우리 수색대대가 한 달 내내 추적해온 목표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무기와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조직의 핵심 연결고리였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앞쪽은 헤어핀 커브야. 거기서 갓길로 밀어붙여. 저는 K2 소총을 단단히 움켜쥔 채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의 무모함과 잔인함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프가 속도를 높여 앞을 가로막으려던 순간 트럭 운전사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었죠.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이가 지프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충격에 작은 군용 지프는 휘청거리다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미쳤어. 일부러 우리를 들이받았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럭이 우리를 심연으로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 두 번째로 핸들을 꺾던 그 찰나의 순간 민호는 제가 평생 빚을 지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온몸을 던져 제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충격으로 활짝 열려있던 조수석 문 밖으로 저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저는 길가의 무성한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엔진이 마지막으로 울부짖다 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트럭은 이미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비탈길의 커다란 바위 두 개 사이에 처박힌 우리 지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민호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손과 발은 긁히고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박살난 운전석에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차체에서 튀어나온 쇠파이프 하나가 그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준아, 나 괜찮아. 민호는 힘겹게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낭에서 붕대를 꺼내 상처를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호는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피와 차가운 엔진 오일로 범벅이 된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헛수고하지 마. 내 말 잘 들어. 민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수연 누나, 기억나. 우리 철의 여인, 김수연 누나 말이야. 기억나. 말하지 마. 구급차가 곧 올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가 늘 이야기하던 우리보다 3살 많고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그의 누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무척 여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회사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노리고 있고 내가 없으면 누나 혼자야.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군인이 동료에게 마지막 믿음을 맡기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준아, 나 대신 우리 누나를 지켜줘. 넌 신중하고 싸움도 잘하잖아. 너만이 우리 누나를 도울 수 있어. 약속해줘. 약속할게. 맹세해. 내 목숨을 걸고 수연 누나를 지킬게. 민호야, 정신 차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고개는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강원도 산골짜기에 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고통스럽고 원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전역증을 손에 들고 흥성운수라는 물류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접경지역의 수색대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29살의 과묵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연 누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면회하러 부대에 왔을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제 기억 속에 수연 누나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날카롭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 순박한 시골 아가씨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3살 많은 32이라는 원숙하고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압박감도 큰 나이였습니다. 컨테이너가 어지럽게 널린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저는 즉시 수연 누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고 어깨에는 베스트를 걸친 채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일을 지시할 때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그녀는 마치 자갈밭 사막에 핀갓이 돋친 장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색대원의 관찰력으로 저는 그녀의 짙은 화장 뒤에 감춰진 피로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매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고 서류 뭉치를 쥔 손은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거만하게 경적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태식 경쟁그룹의 회장이자 이 부산항 바닥에서 가장 악랄하고 방탕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최태식은 명품 넥타이를 고쳐매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수연 누나를 훑었습니다. 김 사장. 최태식이 느끼한 목소리로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땡볕에 우리 예쁜 동생이 직접 현장까지 나오셨네. 보는 내가 다 안쓰럽네. 수연 누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며 차갑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인수합병건이라면 돌아가 주시죠.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식은 비웃으며 그녀의 거절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수연 누나의 어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습니다. 고집은 민호도 죽고 부모님은 늙으셨는데 혼자서 이 회사를 짊어지느라 힘들지 않아? 이렇게 예쁘고 기품 있는 여자는 나 같은 남자가 지켜줘야지. 내 여자가 돼. 내가 자금 대줄 테니 당신은 집에서 피부 관리나 받고 스파나 다녀. 밤에는 나만 잘 모시면 돼. 최태식의 저속한 말에 주변의 운전기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 누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최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자중하시죠.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여자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당신 같은 남자의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최태식의 표정이 싹 변하며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연 누나의 얼굴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내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닥에서 나 최태식이 마음에 든 건 무조건 가져야 직성이 풀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내 사업길 다 막아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봤자 소용없어. 수연 누나는 이를 악물었고 몸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당당했지만 최태식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무례한 앞에서는 그저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고독과 무력감이 뚜렷하게 비쳤습니다. 그늘진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친구의 누나가 모욕당하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꿋꿋한 한 여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늘에서 걸어 나와 단정한 흰 셔츠의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군 생활로 다져진 크고 단단한 체격과 과묵하고 강인해 보이는 제 얼굴은 즉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걸어가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최태식의 손을 수연 누나의 어깨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그와 그녀 사이에 서서 든든한 등 뒤로 그 여자를 보호했습니다. 최태식은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야.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날카로운 시선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연 누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안심시키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 누나, 셔츠, 늦어서 미안해요. 자고. 수연 누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강준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최태식을 마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강준입니다. 민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수연 씨의 예비 신랑입니다. 최 회장님, 방금 누구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죠? 제 선언은 최태식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주차장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반감이 아닌 놀라움과 한 줄기 신뢰의 빛을 보았습니다. 군인이 돌아왔고 철의 여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예비 신랑 선언은 마치 최태식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고 시끄럽던 주차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식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증오가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눈을 가늘게 뜨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싸구려 옷과 낡은 운동화를 평가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마른 웃음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내 놈이. 최태식은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수연 누나를 보며 극도의 조롱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사장, 당신도 흥성운수 사장인데 남자 보는 눈이 그새 이렇게 떨어졌어?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백수놈 하나 데려와서 방패막이로 쓰려는 거야? 지금 누구 앞에서 코미디를 해? 저는 등 뒤에서 수연 누나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 즉흥극에 완전히 허를 찔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의 본능은 그녀가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연 누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단단한 팔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강준 씨.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최 회장님처럼 돈이 썩어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격은 갖춘 분이죠. 왜요? 최 회장님이 제 사생활에 참견이라도 하시게요. 아니면 경쟁사 사장, 결혼 문제까지 챙겨주시려나 봐요. 최태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짙은 향수 냄새가 주변 노동자들의 땀 냄새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어떤 개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그 살점 방패가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자고. 이 바닥에 발 들이는 건 쉬워도 사지 멀쩡히 걸어나가는 건 어려울 거다. 이 새끼야. 말을 마친 그는 제 신발코 바로 앞에 침을 뱉고는 돌아서서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위협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김 사장,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다음 화물이 통관 안 되면 내가 인정사정 없다고 원망하지 마. 최태식의 차는 굉음을 내며 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졌습니다. 운전기사들과 인부들도 흩어졌지만 호기심 어린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놈 혹은 운 좋게 사장님을 낚은 제비족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제 팔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주차장 구석에 있는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로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문을 닫아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자마자 수연 누나는 궁 돌아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민호 친구 강준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낡은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용 방수포에 잘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수연 누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민호의 유품입니다. 동생의 이름을 듣자 수연 누나의 철의 여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줄 시계와 지갑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대하던 날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억눌렸던 울음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유품을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민호야, 왜 누나를 두고 갔어? 내가 없는데 내가 이 모든 걸 해서 뭘 하니? 저는 꼿꼿이 서서 그녀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소리치던 그 차가운 모습 뒤에는 이토록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의 추격 전, 트럭의 잔인한 핸들링, 그리고 민호가 저를 밀어내고 제게 생명을 안겨주었던 순간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연 누나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강준 씨. 민호를 제게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일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세요. 최태식, 그 사람 협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 행세를 하는 조폭이나 다름없어요. 엮이지 마세요. 안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민호에게 약속했습니다. 누나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떠난다고 최태식이 저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는 이미 저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한숨을 쉬며
지친 듯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연 누나는 액정을 보고 더욱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저 지금 바빠요. 아니요, 선 안 본다고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이제 32이에요. 어린애 아니라고요. 엄마, 제발요. 그녀는 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지친 한숨 소리가 좁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태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혼기가 꽉 찬 딸을 걱정하는 사회적 편견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으로 다가가 절망에 빠진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당하게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연 누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수연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수연 누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누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더 이상 선보라는 성화에 시달리지 않게 해줄 남편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최태식 같은 놈이 더 이상 희롱하고 추근될 명분이 없도록 곁에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24시간 누나 곁에서 누나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직원이나 운전기사라면 누나의 일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누나가 집에 돌아갔을 때 지켜드릴 수도 없습니다. 수연 누나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계약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누나의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경호원, 운전기사, 그리고 누나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해결사가 될 겁니다. 제가 최태식과 맞서 싸우고 민호를 해친 놈들을 찾는 걸 돕겠습니다. 돈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고 누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이혼하면 됩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누나는 민호의 유품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건 도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3살 어린 남자, 방금 만난 가난한 군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제 강직한 눈빛, 예전 민호와 똑 닮은 그 눈빛을 보며 그녀는 기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을 혼자 짊어지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민호와의 약속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수연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처럼 강인한 여성이 저런 비열한 놈들에게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입니다. 수연 누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수연 누나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지만 무거운 고갯짓이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하지만 강준 씨, 미리 말해두지만 내 남편 노릇 편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저는 군인입니다. 총알도 두렵지 않은데 그런 뜬 소문이 무섭겠습니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피로연 없이 양가 가족들만 모여 조촐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수연 누나의 부모님은 딸이 드디어 결혼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록 신랑의 배경이 다소 부족해 보였지만 듬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수연 누나의 호숫가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고했던 대로 폭풍은 첫날부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흥성운수의 여왕, 어린 제비를 들이다. 돈 많은 연상녀를 낚은 남자 같은 소문이 부산항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제가 특별 보좌관 자격으로 수연 누나를 차에 태워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 수백 개의 눈이 제게 쏠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수근거리는 소리와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얼굴 반반한 거 보니 김 사장이 푹 빠질 만하네. 침대 위 기술이 보통이 아니겠지. 끝났네. 이 회사도 사장이 남자한테 미쳐서 회사를 말아먹는구나. 회의실에서 나이 든 주주들은 저를 반쯤 감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 악수를 무시하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한 늙은 주주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 사적인 일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저 애송이 남편을 회사 일에 끌어들이진 마시오. 운송에 대해 뭘 안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수연 누나는 의장석에 앉아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변호하려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해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저 비웃는 자들의 얼굴을 날려버리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 분노를 속으로 삼키고 가장 차갑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사장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 존중해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그들의 존중을 얻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 누나가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레드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고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것을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끔찍한 압박감에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책임감뿐만 아니라 애틋함이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수연 누나, 오늘은 실컷 울어요. 하지만 내일 해가 뜨면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울게 만들지 않겠어. 우리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수연 누나가 짊어지고 있는 성공의 대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호숫가 저택은 으리으리하고 가구들은 고급스럽고 비쌌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온기, 따뜻한 음식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급히 마시고 해가 질 때까지 일에 파묻혔다가 접대 술자리 후 지친 몸과 술 기운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산항 바닥이 두려워하는 철의 여인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지독히도 서툰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생수와 마시다 남은 와인 몇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실 전구는 일주일 넘게 나가 있었고 녹슨 수도꼭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깊은 고독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에 대한 의욕마저 앗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 없는 일들을 하며 계약 남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군대 시절의 습관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동네 한 바퀴를 조깅하고 이른 아침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직접 고장난 전구들을 모두 갈고 삐걱거리는 찬장문을 수리하고 텅 빈 냉장고를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수연 누나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운송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과음을 한 탓에 지병인 위경련이 또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고양이처럼 안쓰럽게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오후부터 푹 끓여놓은 따끈한 소고기, 야채죽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감기에 좋은 파와 깻잎을 조금 뿌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죽 그릇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요. 숙취에 좋을 거예요. 수연 누나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술기운과 피로로 흐릿했던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보다가 낡은 앞치마를 두른 계약 남편인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그녀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그리고 두 숟갈, 세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죽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죽을 먹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삼켜야 했던 모든 서러움까지 함께 먹어 치우는 듯 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수연 누나는 목이 맨 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준 씨.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계약서에는 운전이랑 경호만 해준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저는 군인입니다. 임무를 맡았으면 끝까지 완수해야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건강을 챙겨드려야 사장님이 돈 벌어서 제 월급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호가 제가 끓여주는 죽을 참 좋아했어요. 누나가 먹는 걸 보니 그 녀석 생각이 나네요. 민호 이야기에 수연 누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물을 다 마시고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는 두 외로운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 최태식은 비열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흥성운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흥성운수의 컨테이너 트럭들은 연이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국도에 뿌려진 못 때문에 타이어가 터져 운송이 지연되었고, 어떤 날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운전기사가 길을 가로막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공포에 떨며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저께 밤에 일어났습니다. 제3물류 창고에 갑자기 불이 난 것입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일찍 발견해 작은 구역만 탔지만 피해는 수연 누나를 미치게 할 만큼 컸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고 거래처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언론 대응과 피해 보상 문제로 동분서주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녀는 최태식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CCTV는 약속이나 한 듯 고장 나 있었고 괴한들은 복면을 쓰고 있어 때린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강준 씨. 수연 누나는 사무실에서 소리치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놈은 날 벼랑 끝으로 몰아서 무릎 꿇리려는 거야. 법은 어디 있고 정의는 어디 있는 건데요.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절망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죽이나 끓이고 운전이나 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업가 행세를 하는 저런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면 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만의 룰, 그리고
무엇보다 수색대대 군인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일은 누나가 맡으세요. 현장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옷을 입고 전술용 손전등과 허리춤에는 고무 진압봉을 챙겼습니다. 어둠은 수색대대 군인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트럭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와 특히 창고 주변을 은밀히 순찰했습니다. 저는 놈들의 활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새벽이 3시경 운전기사들이 가장 졸릴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잠복 사흘째 밤, 저는 제2주차장에 화염병을 던지려던 새 놈을 발견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특수부대의 무소음 이동 기술 덕분에 저는 놈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이, 동생들, 한밤중에 불장난이라도 하시게? 등 뒤에서 들려온 제 차가운 목소리에 주동자로 보이는 놈이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화염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야? 놈이 돌아보기도 전에 저는 다리를 걸어 그를 땅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나머지 두 놈이 칼을 뽑아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마약 밀매범들과 맨손으로 싸웠던 저에게 이런 좀도둑들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하고 고무봉으로 첫 번째 놈의 손목을 후려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놈의 가슴을 걷어차 낡은 타이어 더미로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1분도 채 안 되어 일어났고 새 놈은 땅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동자의 가슴을 밟고 손전등을 그의 얼굴에 비추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최태식한테 전해. 이런 유치한 장난은 끝났다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놈들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꺼져. 놈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들이 끈앞풀에 불과하고 이들을 처리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태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흥성운수는 더 이상 만만한 먹잇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의 모든 운전기사와 경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거의 50명에 달하는 험상궂은 얼굴에 건장한 남자들이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빌붙어 사는 애송이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맞고 협박당해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합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른 회사로 간다고 안전할까요? 두려워하는 대신 맞서 싸우는 건 어떻습니까? 말이야, 쉽죠, 부장님. 나이든 기사 한 분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놈들은 여럿이고 흉기까지 들었는데 우린 운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세월의 흔적인 하얀 흉터들로 가득한 단단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기사들은 제 몸의 총상과 칼자국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천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만 산 도련님이 아니라 실전 경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료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밀수범 5놈과 싸우다 생긴 흉터입니다. 저는 어깨에 긴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흥성운수 식구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를 믿는 사람은 남아서 훈련받고 두려운 사람은 지금 당장 사표 쓰십시오.
바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존경과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흥성운수 주차장은 작은 훈련장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저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호신술, 봉술,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서로를 돕기 위한 팀워크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는 또한 운행 스케줄을 재조정하여 여러 대의 트럭이 함께 이동하며 서로를 엄호하도록 했습니다. 블랙박스와 비밀 위치 추적 장치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가로막는 사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한 번은 괴한들이 회사 트럭을 막아 세우려 했지만 서너 대의 다른 트럭들이 동시에 멈춰서고 기사들이 일제히 쇠 파이프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내리자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흥성운수의 철갑 트럭 부대에 대한 소문은 운송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래처들은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운송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저를 제비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강준 부장님, 교관님 하고 뚜렷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리더에 대한 남자들의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2층에서 분주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수연 누나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보기 드문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고마워요, 강준 씨. 수연 누나는 아래에서 웃고 떠드는 기사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당신이 해낼 줄은 몰랐네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뭉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수연 누나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빚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 친구의 누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폭풍우를 헤쳐나온 전사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준 씨, 수연 누나가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접대 말고 우리 둘이서요. 옛날에 민호가 자주 데려가던 맛있는 포장마차를 알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대신 누나가 쏘는 겁니다. 아직 사모님한테 월급 한 푼 못 받아서요. 수연 누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낭낭한 웃음소리가 복도 한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항구에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좋아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어느새 쌓여가고 있었지만 저와 수연 누나 모두 이것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태식의 침묵은 그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죽음의 덫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덫은 바로 내일 우리가 운송할 가장 중요한 화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짧았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연 누나가 가장 환하게 웃던 바로 그날, 최악의 악몽이 우리 머리 위로 덮쳐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도시의 핵심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될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건축 자재를 출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남은 모든 자본과 신용을 이 운송에 걸었습니다. 성공하면 흥성운수는 완전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트럭 한 대 한 대를 검사하고 꼼꼼하게 봉인한 후에야 차량들을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럭들이 회사를 나선 지 겨우 5km쯤 갔을 때 대규모 단속반에 의해 갑작스럽게 정지당했습니다.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선두 트럭의 하부에서 검은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싼 정체불명의 꾸러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마약 2kg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연 누나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즉시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봉쇄하고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계좌 동결을 통보하고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욕설 섞인 전화가 빗발쳤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수연 누나와 민호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 누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저를 막아서며 밖에서 상황을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오르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독하고 절망적인 그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최태식의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수연 누나를 감옥에 보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수연 누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잠시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차로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수연 누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화장을 번지게 했고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연 누나, 진정해요.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집, 이제 돌아갈 집이 어디 있는데? 내일이면 은행에서 집도 압류할 거야. 수연 누나는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 강준 씨. 다 끝났어. 전부 다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난 이제 감옥에 갈 거야. 그런데 당신은 왜 아직도 날 따라다니는 거야? 같이 죽으려고.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난 두려워. 수연 누나는 소리치며 제 가슴을 힘껏 밀쳤습니다. 정신 차려, 강준 씨. 당신은 그냥 경호원, 보잘것없는 운전기사일 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최태식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그 주먹으로 그놈의 돈과 권력에 맞서겠다고? 멍청한 짓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흥분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낯설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요. 수연 누나는 큰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약은 끝났어. 당신 해고야.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난 죽이나 끓이고 주먹질이나 할 줄 아는 쓸모없는 남자는 필요 없어. 이 돈이나 받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현금 다발을 꺼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들은 비를 맞으며 흩날리다 더러운 웅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인의 눈으로 저는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불똥을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태식이 지금 이 순간 그녀 곁에 있는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제 아내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상처받았지만 슬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돈을 한 장 한 장 주어 진흙을 닦아낸 후 수연 누나의 손을 꽉 잡고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누나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비를 맞으며 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연 누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에 섞인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돌아가서 그녀를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저는 그녀의 약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드는 버스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달동네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방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 반격 계획을 위한 완벽한 본부였습니다. 저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대포 유심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외워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우냐? 나 강준이다.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거미줄, 가동해. 사람 하나 찾아야겠어. 형우는 제 군대 동기였고 지금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알아주는 화이트 해커였습니다. 거미줄은 우리가 누군가를 추적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암호였습니다. 누굴 찾는데? 형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자국 상철, 대성운수 전직 기사야. 3개월 전 접경지역 사고 이후로 사라졌어. 저는 민호의 사고가 우연이라고 믿은 적이 없었고 오늘 수연 누나의 트럭에 마약을 심은 사건은 그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고 흥성운수 차고에 접근해 마약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차고 구석구석을 잘 아는 옛 동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수연 누나에게 해고당한 뒤 최태식 밑으로 들어간 칼자국 상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사고 당시 우리를 들이받은 트럭 앞 범퍼에 있던 특징적인 붉은색 페인트 자국이 상철이 몰던 트럭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사흘 후 형우가 제게 주소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교외의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군용 단검을 신발 안쪽에 숨긴 채 조용히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도박장은 시끄럽고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왼쪽 뺨의 긴 흉터 덕분에 상처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고 앞에는 큰 돈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실직한 운전기사의 수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도박장이 파하고 상철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돈다발을 품에 안고 소변을 보기 위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비틀고 그의 얼굴을 거친 벽돌담에 처박았습니다. 상철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제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성대를 잘라버릴 테니까. 저는 그의 귓가에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돈 다 드릴게요. 상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벌벌 떨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내 놈 목숨으로 내 친구 원혼이나 달래줘야겠다. 저는
칼끝에 살짝 힘을 주어 그의 목에서 피가 배어나오게 했습니다. 나 기억 안 나, 상철아. 3개월 전 네가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그 지프에 타고 있던 군인이다. 상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최 회장이 시켜서. 알아.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차고에 몰래 들어와 수연 누나를 해치려고 마약을 심은 놈도 너라는 걸 알아. 이제 선택지는 2개다. 하나, 내가 널 민호 곁으로 보내서 사죄하게 해주지. 2, 최태식의 모든 범죄 증거를 이 녹음기에 대고 불어. 선택해. N. 상철은 어린애처럼 울며 제게 빌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 손에 잡힌 것이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두운 골목에서 상철의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백은 저와 수연 누나가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태식은 단순히 수연 누나의 미모나 회사를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무기를 실었던 밀수 트럭은 바로 최태식의 것이었고 민호는 우연히 그의 범죄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최태식이 교활한 늙은 여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 하나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더 미친 짓을 할 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 누나가 쇠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거대한 무덤처럼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래의 문자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내 마누라 살리고 싶으면 증거 원본 가지고 국회의구 부두로 혼자 와. 경찰에 신고하면 시체나 걷어가라. 제 몸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맹렬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최태식은 저보다 한 발 앞서 수연 누나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이 깨질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최태식.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도 내 모든 걸 걸어주지. 저는 땅바닥에서 떨고 있는 상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오늘 밤 넌 내 방패가 될 거다. 저는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K9 부두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저 악마의 목을 끌어내 빗속으로 데려와 민호의 정의를 되찾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낼 것이다. 밤비는 점점 더 거세져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미친 짐승처럼 몰아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는 손이 묶인 채 공포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상철이 있었습니다. K9 부두가 검은 강물 옆에 버려진 거대한 쇳덩이들의 무덤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법의 테두리 밖의 인간들이 지배하는 영역, 비명 소리가 백고동 소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질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에서 500m 떨어진 덤불 속에 오토바이와 상철을 숨겼습니다. 저는 상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경찰이 보이면 자수해. 그게 네가 살 유일한 길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상철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발 속에 숨긴 군용 단검, 짧은 밧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방수 비닐에 꼼꼼히 싼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의 경험으로 최태식이 그곳에 저격수나
경비를 배치해뒀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관을 따라 기어 부두 옆면에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흙 냄새, 쓰레기 냄새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수연 누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수연 누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구멍 뚫린 양철 지붕의 중앙 창고 안, 희미한 노란색 고압등이 아래를 비추며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쌓인 컨테이너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낮추고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래의 광경은 제 피를 끓게 했고 심장을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수연 누나는 창고 한가운데 쇠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고급스러운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최태식과 쇠파이프와 칼을 든 거구에 부하 4명이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화물상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양주병을 들고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어때, 김 사장. 고집부린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어? 최태식이 일어나 수연 누나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며 억지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여왕으로 만들어줄 기회를 줬는데 넌 죄수가 되는 길을 택했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 거지꼴 남편놈이 그렇게 좋았어. 수연 누나는 피 섞인 침을 최태식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차라리 날 죽여. 강준 씨는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쫓아냈으니까 넌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해. 입 닥쳐. 최태식은 수연 누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내가 그놈이 상철이를 잡고 있는 걸 모를 줄 알아? 널 여기로 데려온 건 그 사냥개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려는 미끼야. 오늘 밤 내 놈들 둘 다 내 동생 민호 곁으로 보내주마. 수연 누나는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민호는 사고로 죽었잖아. 최태식은 잔인하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그리고 제가 숨어있는 곳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사고. 세상에 그렇게 우연한 사고가 어디 있겠어? 바로 나야. 3개월 전 내가 상철이한테 네 동생 지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라고 시켰어. 그놈이 내가 무기 밀수하는 증거를 잡았거든. 입을 막아야 했지. 그런데 그놈은 재수가 없었고 강준 그놈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아. 내 앞길을 막을 줄은 몰랐지. 수연 누나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한 비명이었습니다. 최태식, 이 악마 같은 놈, 내 동생 돌려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밧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한 여자의 힘으로는 잔인한 매듭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컨테이너 위에서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수연 누나의 고통은 수천 개의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증오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차가운 빗물이 머릿속의 열기를 식히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성급해서는 안 됐습니다.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나사못 하나를 주워 창고의 먼 구석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쨍 하는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야? 최태식이 놀라며 부하 2명에게 확인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놈이 화물 상자 뒤로 사라지자마자 컨테이너 위에 있던 저는 사냥하는 독수리처럼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들 등 뒤에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첫 번째 놈의 목덜미를 가격하자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놈이 돌아보며 칼을 뽑으려 했지만 제 발차기가 그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체를
어둠 속으로 끌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저 두 놈 어디 갔어? 최태식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수연 누나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나와, 강준. 여기 있는 거 알아. 안 나오면 이 여자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편 컨테이너의 어둠 속에서 저는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제 불타는 시선은 최태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녀를 풀어줘. 수연 누나는 저를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준 씨, 도망가요. 여기 오지 마요. 저놈 총 가졌어요. 입 닥쳐. 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총을 든 채였고 남은 두 부하가 즉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쇠 파이프를 든 놈이 제 머리를 내려치려 했을 때 저는 왼쪽으로 몸을 피하며 특수부대 근접 격투술로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쇠 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놈의 무릎을 후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두거구는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총을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연 누나를 일으켜 인간 방패로 삼고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 세게 눌렀습니다. 멈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저는 그에게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철조망을 넘다 생긴 이마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흉포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최태식, 내가 졌어.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밖을 포위하고 있다. 그녀를 쏘면 너도 죽어. 그녀를 풀어주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지. 헛소리하지 마. 사이렌 소리 하나 안 들리는데. 최태식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군.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태식은 극도로 긴장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저는 스피커폰을 최대로 켰습니다. 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님입니다. 최 회장님이 민호차를 들이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호를 죽이면 5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건도 최 회장님이 물건을 주셨습니다. 믿었던 부하의 목소리를 듣자 최태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상철이, 이 자식이 감히. 그가 정신을 잃은 바로 그 순간 동생의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던 수연 누나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최태식이 총을 쥔 팔을 세게 물었습니다. 악! 최태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총이 빗나가며 천장을 향해 한 발 발사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최태식이 총구를 바로잡기도 전에 제 발차기가 그의 가슴을 정확히 가격하여 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총은 컨테이너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최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연달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건 민호를 위한 거다. 이건 수연 누나를 위한 거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위한 거다. 최태식의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귀에는 가슴속에서 울부짖는 정의의 외침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이 마비될 지경이 되어서야. 그리고 수연 누나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흐느낄 때야 멈췄습니다. 강준 씨, 그만해요. 그 사람을 죽이면 당신도 감옥에 가요. 저런 짐승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마요. 제발요. 수연 누나의 울음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최태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고깃덩어리처럼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수연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 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지만 동시에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왔어요. 강준 씨, 그가 민호를. 수연 누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속았어요. 그동안 내가 다 속았어. 미안해요. 당신을 쫓아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내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저는 수연 누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창고 틈새로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의의 빛이 늦었지만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은 끝났지만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손전등 불빛과 함께 어두운 구석구석을 훑으며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식은 2명의 경찰 특공대원에게 겨드랑이를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항구의 제왕다운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궁지에 몰린 초라한 잡견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고소하겠다느니 누구에게 전화하겠다느니 의미 없는 말을 짓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의 경멸 어린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누나를 부축해 폐허 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최태식을 지나칠 때 수연 누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때리지도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극도의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태식 씨, 당신이 졌어요. 저나 강준 씨에게 진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에 진 거예요. 내 동생의 피로 빼앗은 그 돈과 권력, 이제 감옥에 가서 실컷 쓰세요. 최태식은 멍하니 수연 누나를 쳐다보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칼자국 상철도 곧바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꺼내 그동안 저를 도와준 옛 동료이자 형사팀장인 형우의 손에 직접 건넸습니다. 형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믿음직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살인, 밀수, 납치 혐의까지 더해지면 저놈은 최고형을 면치 못할 거야. 민호의 빚, 오늘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았네. 그날 밤 시립병원 응급실에서는 창고의 퀴퀴한 냄새 대신 짙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병상에 앉아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온몸의 멍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제 곁에 앉아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제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공간이 조용해지자 수연 누나는 갑자기 일어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부적처럼 혹은 안전장치처럼 늘 가지고 다니던 계약 결혼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준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 종이로 당신을 타삼해고 당신의 선의와 민호에 대한 약속을 이용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떠나거나 아니면 나 같은 늙은 여자를 동정해서 곁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입을 열려 하자 수연 누나는 그 종이를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마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후련하게 들렸습니다. 수연 누나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강준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세요. 제가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시킬 자격은 없어요. 저는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이제는 날카로움 대신 한 여자의 연약함만이 남은 그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아요. 계약은 끝났어요. 저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남편을 2번이나 쫓아낼 수 있다고 했죠. 수연 누나, 잘 들어요. 처음에는 민호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내가 남고 싸우고 오늘 밤 죽을 뻔했던 건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의 누나라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여자, 바로 당신, 수연 누나 때문이라고요. 수연 누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준 씨, 진심이에요. 제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여자인데도 저는 그녀의 말을 입맞춤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 처음 나누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눈물의 짠맛과 부활의 달콤한 맛이 섞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내 눈에 당신은 철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내 아내일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없어요. 오직 우리 둘뿐이에요. 수연 누나는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서 상처투성이었던 두 영혼은 가장 순수한 진심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우리는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시골집은 오래된 감나무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수연 누나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우리 두 사람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최태식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한 후 저와 수연 누나는 네 분의 어르신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이고 최태식에게 맞서고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온갖 풍파를 겪으며 저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진정한 감정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분노나 실망을 각오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엄격한 교사 출신의 아버님께서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수연 누나를 번갈아 보시더니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자네들 연기 참 잘하더군. 그분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늙은이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저와 수연 누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엄격한 얼굴에는 분노 대신 자애롭고 너그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부터? 수연 누나가 더듬거렸습니다. 강준, 저 친구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부터 알았지. 민호의 어머님께서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나.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 안 한 건 저 친구의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야. 그 애는 너를 다른 남자들처럼 보지 않았어. 꼭 우리 민호가 이 가족을 보던 눈빛처럼 책임감과 애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널 봤단다.
우리는 우리 아들 민호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고 우리 자신의 눈을 믿었어. 옆에 앉아 계시던 수연 누나의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엾은 내 새끼들.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으니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때.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서로의 곁을 지켜줬다는 거지. 수연이가 납치됐을 때 우리 강서방이 죽을 걸 알면서도 구하러 뛰어들었잖아. 그런 마음이 가짜라면 이 세상에 진짜는 아무것도 없을 게다. 어머니의 말에 수연 누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들의 행동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계산보다도 항상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평안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자, 지난 일은 다 잊자. 민호의 아버님께서 손을 저으며 제게 술을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민호 영정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강준, 자네를 우리 집 사위로 아들로 맞이하겠네. 어떤 약속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마시게, 아들. 이 집에서 원수가 사라진 걸 축하하고 자네들 두 사람의 진짜 행복을 위해 축배를 드세. 저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술잔은 쓰지 않고 가족의 정과 용서 그리고 수용의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저는 민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임무 완수했다, 전우. 하지만 난 이제 어디 가지 않아. 여기가 바로 내 집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지만 돌이켜보면 마치 한 세기를 살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흥성운수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문신한 기사들이 욕설을 입에 달고 살던 먼지 날리는 혼잡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군대식 경영과 수연 누나의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가 더해져 흥성운수는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물류그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한 뒤 직접 차를 몰아 아내를 출근시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보안 및 운영 담당 부사장 자리에 정식으로 앉아있지만 말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제 저를 보고 애송이 남편이라며 농담하지 못하고 칼같은 규율을 따릅니다. 저는 군대의 관리 모델을 운전기사 팀에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과속 금지, 그리고 명확한 상벌 제도. 처음에는 모두가 숨막힌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고 고객들이 그들을 운전기사놈이 아닌 기사님으로 존중해주기 시작하자 그들은 비로소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누나, 저의 철의 여인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5, 세상 사람들이 여자는 한물 같다고 말하는 나이에 제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고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딱딱한 검은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즐겨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들 사이에서 늑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제가 경고한 성벽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기적 같은 행복은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수연 누나가 임신 소식을 전한 날 양가 집안은 기쁨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었고 민호의 부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 10달 동안 저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유리 다루듯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모든 술자리를 거절하고 매일 밤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우유를 타주고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청춘 시절 내내 견뎌야 했던 모든 외로움과 서러움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 하민이의
첫 울음소리가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고 민호의 이름에서 민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삼촌을 쏙 빼닮아 눈이 맑고 이마가 훤했습니다. 의사에게서 아들을 받아 안던 날 생사를 넘나들며 두려움을 몰랐던 특수부대원인 저는 젖병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서야 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4번째 기일입니다. 그 운명의 밤처럼 비가 쏟아지는 대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고향의 국립현충원에 모두 모였습니다. 수연 누나는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하민이를 안고 삼촌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누나랑 강준 씨가 우리 조카 데리고 왔어. 수연 누나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 봐. 너랑 똑같이 생겼지. 강준 씨가 나중에 커서 너처럼 정의롭고 멋진 남자가 되도록 무술도 가르쳐 준대. 제가 다가가 향 3개를 피워 향로에 꽂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군인의 영정사진을 감쌌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서서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한 뒤 차가운 묘비에 손을 얹고 마치 두 남자가 대화하듯 속삭였습니다. 임무 완수했다, 전우. 수연 누나는 안전하고 회사는 튼튼해졌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나가 지금 아주 행복하다는 거야. 내게 진 빚은 다 갚았어. 하지만 그거 알아, 민호야? 내가 지금 누나 곁에 있는 건 더 이상 너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야. 여기가 내 인생이고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날 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사랑할 기회를 얻었어.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며 마치 저 세상에서 온 민호의 대답처럼 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누나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세모자에게 따뜻한 후광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삶의 흐름에 떠밀려 가장 어두운 비극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권력자들의 음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용기와 신의와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가장 메마른 사막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하민이를 받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연 누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등 뒤로 한 채 붉은 벽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어머니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시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 가요. 수연 누나는 제 손을 가볍게 쥐며 대답했습니다. 한 군인과 철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행복한 여정은 앞으로도 길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여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아무리 끔찍한 시나리오를 던져주더라도 당신은 스스로 결말을 다시 쓸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